윤하, 안녕하세요. 동희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존 롤스의 정의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존 롤스의 사상은 현대 정치 철학과 윤리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단지 학문적인 영역을 넘어 실제 정책 결정과 사회제도 설계에까지 직접적으로 응용될 만큼 강력한 이론적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롤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철학적 관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의 궤적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7살 무렵 폐렴에 걸렸고 안타깝게도 그 병이 두 동생에게 옮겨져 결국 두 사람 모두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의 내면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성격을 내성적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평생 동안 심각한 말더듬이 증상으로 고통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은 단지 개인적인 고통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고통을 감지하고 책임을 자각하며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전장의 참혹함 속에서 롤스는 단순히 법을 따르는 것이 항상 옳은가에 대해 회의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법 자체가 부당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 문제의식은 그로 하여금 시민 불복종, 즉 도덕적 양심에 따라 평화적으로 법을 거부하는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 사유하게 만듭니다. 그는 법을 넘어서는 도덕적 책임, 그리고 그것이 사회 정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전쟁 이후 그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30년 동안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남긴 지적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의란 무엇인가로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마이클 샌델 교수 역시 하버드에서 직접 롤스의 강의를 들으며 영향을 받은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롤스의 대표작은 1971년에 출간된 더 정의론입니다. 이 책은 당시 윤리학계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메타 윤리학은 주로 윤리적 개념의 의미나 언어적 분석에 집중하는 이론 중심의 접근이었습니다. 그러나 롤스는 이런 추상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실제 사회와 인간 삶에 적용 가능한 윤리를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즉, 그는 윤리학을 다시 현실로 끌어오며 실천 윤리학으로의 방향 전환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무엇보다 롤스는 정의에 대해 단순히 이론적 정의를 내리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고 실험을 활용하여 우리가 어떤 사회를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묻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개념이 바로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배일입니다. 이 사고 실험은 다음과 같은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이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사회의 원칙을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선택할 것인가? 바로 이 무지의 배일 뒤에 선 입장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든 이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며 기회의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원할 것이라고 롤스는 주장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사회 제도의 설계 원칙에 대한 강력한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롤스의 사상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것은 바로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타고난 능력이 없어도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며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도 양질의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받고 성장하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현실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을 떠올려보죠. 그는 농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일 뿐 아니라 성공한 사업가로도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조던이 수백 년 전 예컨대 18세기 미국 남부의 노예제 사회에서 태어났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뛰어난 신체 능력과 사업적 재능을 지녔다 하더라도 그는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조던의 성공은 단지 노력의 결과만이 아닙니다. 그가 태어난 시대, 사회적 환경, 피부색조차 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그 모든 요소는 우연에 가까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출생 배경, 시대적 조건, 타고난 재능과 같은 우연적 요소들에 따라 개인의 운명과 사회적 위치가 지나치게 결정되고 있습니다. 롤스는 바로 이 지점을 정의롭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개인의 노력 이전에 주어진 우연한 조건들이 인생의 방향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롤스는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떤 아이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거나 신체적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이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소외된다면 그것은 더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롤스는 말합니다.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설 수는 없더라도 누구나 최소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롤스가 정의로운 사회를 통해 추구한 핵심 가치입니다. 이처럼 롤스의 정의론은 단순히 철학적 개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사회가 안고 있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기준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즉, 정의란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조건을 바꾸기 위한 실천적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롤스는 우리가 사는 사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이익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는 합리적인 존재이며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한다. 혼자 힘으로는 학교나 병원, 도로 같은 사회 인프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면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생깁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타인과 협력하는 것이 결국 내 이익을 극대화하는 길이 됩니다. 혼자서는 해낼 수 없는 프로젝트를 동료들과 협력해서 성공시킨다면 더 큰 성과와 승진 기회를 얻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이상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이익에 민감하고 사회 자원은 언제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우리는 늘 경쟁과 갈등에 노출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 주택 공급을 둘러싼 갈등, 복지 자원의 분배 문제까지 모두 현실에서 반복되는 문제들입니다. 롤스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협력을 통해 얻어진 이익을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바로 그 분배의 기준과 원칙이 정의입니다. 하지만 정의란 개념은 막상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매우 복잡해집니다. 어떤 회사에서 상여금을 나눌 때 전 직원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 공정한 것일까요? 아니면 업무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이 공정한 것일까요? 이처럼 정의는 단순한 숫자의 균등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롤스는 이 어려운 개념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보다 실천 가능한 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공정하게 해결하고 협력을 통해 얻은 이익을 정의롭게 나누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한 사회 제도가 필요합니다. 롤스는 이러한 정의로운 제도를 이해하고 설계하기 위해 정의 개념을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바로 완전 절차적 정의, 불완전 절차적 정의, 그리고 순수 절차적 정의입니다. 먼저 완전 절차적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의는 공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기준과 그 기준을 실현할 수 있는 절차가 모두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롤스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케이크 나누기라는 간단한 예를 듭니다. 친구 3명이 케이크를 나누어 먹기로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이때 케이크를 자르는 사람은 맨 마지막에 조각을 선택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면 어떨까요? 케이크를 자르는 사람은 당연히 최대한 똑같은 크기로 나누려고 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명확한 기준과 공정한 절차가 동시에 존재하여 결과의 공정성이 보장된다면 이를 완전 절차적 정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런 완전한 조건을 현실에서 마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예산을 국민 전체가 만족할 수 있도록 완벽히 공정하게 분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현실 문제는 다음 형태의 정의, 불완전 절차적 정의로 설명됩니다. 이 정의는 공정한 결과에 대한 기준은 존재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절차가 완벽하지 않아 종종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형사재판입니다. 형사재판의 이상은 명확합니다. 유죄인 자는 벌을 받아야 하고 무죄인 자는 보호받아야 한다. 공정한 기준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증거 부족, 위조된 증언, 편파적 수사 등의 절차적 오류로 인해 때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거나 반대로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형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처럼 절차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의로운 결과를 항상 담보할 수 없는 상태의 이것이 바로 불완전 절차적 정의입니다. 따라서 이 정의의 방식은 억울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개념은 순수 절차적 정의입니다. 이 정의는 앞선 두 방식과는 다릅니다. 공정한 결과에 대한 사전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절차 그 자체가 공정하면 그 절차를 통해 나온 결과도 공정하다고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즉, 결과의 공정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절차의 공정성을 중심으로 정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도박게임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공정한 규칙 아래 카드게임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모든 참가자가 정해진 규칙을 정확히 따랐다면 누가 이기든 그 결과를 공정하다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축구 경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이 편파적이지 않고 선수들이 모두 규칙을 준수한 가운데 경기가 진행되었다면 결과가 어느 팀에게 유리하든 그 승패는 공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순수 절차적 정의의 사례입니다. 롤스는 이 순수 절차적 정의의 개념이 현대 사회 제도를 설계할 때 특히 유용하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애초에 공정한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보편적 기준을 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완벽한 절차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결과의 완벽성을 고집하기보다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롤스가 말하는 정의는 단순한 이상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사회적 협력을 이끌어내고 그 과정을 누구나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합리적 절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롤스가 제시한 순수 절차적 정의의 가장 큰 장점은 현실 세계의 복잡하고 다양한 조건이나 세부 기준을 일일이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즉, 정의로운 결과를 얻기 위해 반드시 모든 상황을 예측하거나 완벽한 기준을 세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공정한 절차만 확립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정의로운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실용성과 현실성 때문에 롤스는 현대 사회가 지향해야 할 정의의 형태로 순수 절차적 정의를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는 주장합니다. 복잡한 사회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절차의 공정성이다. 이 개념을 오늘날 사회에 적용하면 여기서 말하는 공정한 절차는 곧 공정한 사회 제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시민이 동등한 입장에서 사회 운영의 원칙에 대해 합의하고 그 원칙에 따라 사회가 움직인다면 결과가 어떻든 그 사회는 정의롭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롤스는 이러한 순수 절차적 정의 개념을 통해 공리주의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윤리적 기준으로 삼는 입장입니다. 즉, 전체 사회에 가장 큰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소수의 희생은 어느 정도 감수해도 된다는 논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철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롤스는 그 안에 도살인 위험을 간파했습니다. 바로 절차의 공정성과 개인의 권리가 무시될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한 마을에 100명이 살고 있는데 그중 90명이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10명의 땅과 집을 강제로 수용해 도로를 건설하는 정책이 추진된다고 가정해보세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이 결정이 옳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수에게 편익을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땅을 잃고 쫓겨난 10명에게는 이 정책이 명백히 부당하고 부정의한 결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공리주의는 결과 중심적 정의에 지나치게 치우치게 만들고 소수의 권리나 절차의 정당성을 쉽게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롤스는 이를 강하게 거부하며 공정한 절차를 통해 도출된 결과만이 정의로울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결과의 효율성보다 그것이 어떤 절차를 통해 만들어졌는지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말했듯이 순수 절차적 정의가 적용된 사회에서는 모든 시민이 공정한 제도에 대해 합의하고 그 제도를 충실히 따르기만 하면 그 사회는 정의로운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현실적 질문이 하나 등장합니다. 정말로 모든 사회 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한 제도를 합의할 수 있을까? 현실의 인간은 각기 다른 배경, 입장, 가치관, 능력,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하나의 기준에 대해 모두가 공정하다고 동의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학교의 특정 학년에 2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교육청은 담임 교사들에게 이 금액을 적절히 배분하라는 지침을 내립니다. 이때 교사들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공정하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더 많이 줘야 한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 이 세 입장은 모두 나름의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각자의 정의관, 즉 공정함의 기준이 서로 다른 것이죠. 따라서 누구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순수 절차적 정의관이 필요한 이유가 됩니다. 롤스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절차로 이 문제를 결정할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결정 방식, 합의의 틀,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정의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둘러싸고 끝없는 논쟁을 벌이는 대신 결정 과정 그 자체를 공정하게 만들면 결과에 대한 수용 가능성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정의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이 롤스의 핵심 주장입니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롤스는 혁신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는 철학의 전통적 방법인 사고실험, 게임이론, 그리고 사회계약론을 결합하여 이른바 원초적 입장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원초적 입장이란 간단히 말해 사람들 각자가 자신의 현재 지위, 재능, 신념 등 개인적이고 우연히 주어진 조건들을 전혀 모르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이 상태에서 공정한 제도를 합의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원초적 입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조건이 바로 무지의 배일입니다. 무지의 배일이란 각 사람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 타고난 능력, 개인적 이익, 재산과 같은 특수한 조건을 전혀 모른 채 면사포로 가린 것처럼 모호한 상태에 놓인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은 자신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날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날지, 건강할지 장애를 가질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만약 자신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더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한 제도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즉, 현실에서는 사람들의 각기 다른 조건 때문에 공정한 제도를 합의하기 어렵지만 무지의 배일이라는 조건 아래서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공정한 제도를 쉽게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이 롤스의 주장입니다. 이처럼 롤스의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배일 개념은 현실에서 불가피한 이견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공정한 사회 제도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탁월한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이제 롤스의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배일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보니 주위에 여러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심지어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막연히 상황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딘가에서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방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곳은 아직 여러분이 현실 세계에 태어나기 전의 공간입니다. 여러분은 잠시 후 이곳에서 토의가 끝나면 어떤 존재로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태어나게 될 조건은 지금 이 순간 전혀 알 수 없으며 여러분이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지 부잣집에서 태어날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지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태어날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지 모두 무작위로 결정됩니다. 마치 복권 추첨처럼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과 동일한 조건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옆 사람들과 충분히 토의하여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와 원칙을 합리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토의가 끝나는 순간 여러분은 즉시 무작위로 어떤 존재가 되어 태어나 여러분이 합의한 사회 제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충분한 토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합의가 끝나면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방송이 끝나자 여러분은 옆 사람들과 함께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조건이 바로 롤스가 말하는 무지의 배일이라는 상황입니다. 무지의 배일이란 여러분 각자가 가진 구체적인 사회적 지위, 능력, 성별, 재산 등 개인적인 특성을 모두 모르는 상태에서 오직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제도에 관해 합의하도록 강제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원초적 입장, 즉 무지의 배일 아래에 놓인 상태라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롤스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코 위험한 도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이 막연히 운이 좋아서 부잣집에서 태어나거나 천재로 태어날 것이라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최악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안전지향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여러분은 내가 혹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극심하게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난다면 어떻게 하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적어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마련하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에 합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롤스가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의 핵심입니다. 또한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이것은 단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으며 오직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호 무관심이란 타인에 대해 무정하거나 냉정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원초적 입장에서는 각자가 자신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태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황에 신경을 쓸 여유 자체가 없습니다.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오직 내가 처할 수도 있는 다양한 상황 중 가장 나쁜 경우에 대비해서 나 자신의 이익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은 이기적 행동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기적 행동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을 잘 알고 그 조건을 이용해 남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내 이익을 챙기는 행동을 뜻합니다. 그러나 원초적 입장에서는 개인들이 서로에게 피해를 줄 방법이나 동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자신이 어떤 조건에 놓일지 모르기 때문에 남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내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배일 아래서의 합의는 모든 사람이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라는 매우 보편적인 제도로 귀결됩니다. 이러한 사고실험은 우리가 현실 사회에서 공정한 제도를 합의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모두가 공정하다고 동의할 수 있는 사회적 정의의 원칙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롤스의 정의론이 현대 사회에서 강력한 설득력을 갖는 이유입니다. 원초적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합의는 일단 한번 결정되면 현실 사회로 돌아가 변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무작정 도박을 하듯이 난 아마 잘 태어날 테니까 걱정 없어 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이 처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를 최소화하려 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롤스는 최소 극대화의 원칙, 다른 말로 맥시민 원리라고 합니다. 맥시민 원리란 쉽게 말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피해만 입도록 하는 선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들은 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 최악의 상황에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것입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원초적 입장이라면 내가 혹시 장애나 질병을 갖고 태어나거나 극도로 빈곤한 환경에서 태어났을 때를 대비해 최소한 기본적인 생활과 의료 서비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된 사회를 선택할 것입니다. 한편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는 매우 엄중하며 합의된 원칙을 만약 누군가 마음대로 어기고 무시해버린다면 그 제도는 언제든지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어렵게 모두가 합의한 약속을 단 한 명이라도 쉽게 파기할 수 있다면 그 합의는 신뢰를 잃고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애초에 아무도 진지하게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서로 합의한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려는 정의감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원초적 입장의 사람들은 순수히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기적이라면 남과의 합의 자체가 의미 없겠지만 합의한 것을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만 자신의 이익도 보장된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합의 내용을 성실히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에서 합의하는 존재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란 무지의 베일이 주는 조건 때문입니다. 즉, 각 개인은 합의 과정에서 평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모든 가능한 경우를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받습니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합의 당사자들은 합의 과정에서 일반적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기본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질병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사회제도를 운영할 때 필요한 상식과 기본 지식 등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합의 당사자들이 결코 알면 안 되는 정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특정한 사실입니다. 특정한 사실이란 각자가 가진 개인의 타고난 재능, 성별, 신체적 특성, 사회적 지위, 부모의 재산, 민족, 인종, 국적과 같은 개인적이고 특수한 정보입니다. 이런 정보를 알게 되면 합의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게 되어 공정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는 빈곤층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 제도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미리 알면 장애인을 위한 복지 제도만 유리하게 만들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처럼 특정한 정보를 알면 공정한 합의는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는 반드시 무지의 베일 아래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합의 당사자들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하는 것에 합의하게 됩니다. 여러 번 강조했듯이 나 자신이 가장 나쁜 조건에서 태어나더라도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가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충분한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된 사회적 안전망과 그 운영 기준을 롤스는 정의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정리하면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합의 당사자들은 최소 극대화의 원칙에 따라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안전한 제도를 선택합니다. 합의 당사자들은 서로 정의감을 가지고 합의를 반드시 준수할 것입니다. 합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지며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발언권과 생각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합의 당사자들은 합의에 필요한 일반적 사실은 알고 있지만 자신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특정한 사실은 모르는 상태로 합의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보편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하는 제도에 합의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제도의 근간이 되는 원칙이 롤스가 말하는 정의의 원칙입니다.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를 제1원칙과 제2원칙이라 부르는데 제2원칙은 다시 두 개의 세부 조항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제1원칙을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원칙은 간단히 말하면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자유에 대해 최대한 광범위한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이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 롤스가 강조하는 기본적 자유란 기본적 권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정치적 자유,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신체적 자유, 종교의 자유, 그리고 사유재산권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컨대 내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아야 하며 어떤 종교를 선택하거나 특정 종교를 거부한다고 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기본적인 자유이며 이는 사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자유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롤스에 따르면 다른 정의의 원칙에 의해 절대로 침해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뒤에서 설명할 차등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균 등의 원칙보다도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롤스가 말하는 기본적 자유는 침해될 수는 없지만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흔히 침해와 제한을 비슷하게 쓰지만 롤스는 이 두 용어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침해란 말 그대로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여 피해를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특정 종교를 금지하거나 개인의 신체를 부당하게 구속한다면 이는 명백한 자유의 침해입니다. 침해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반면 제한은 자유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 전체의 더 큰 자유와 이익을 위해 특정한 조건 하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유는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며 다른 사람의 자유를 보호하거나 전체 사회의 자유를 더 강화하는 목적에서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그로 인해 전체 사회에 더 큰 자유가 보장되는 경우뿐입니다. 롤스는 이것을 자유는 오직 더 많은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는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은 개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불편하고 답답하며 마스크를 쓰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줄이고 공공의 보건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개인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거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사회적 자유가 더욱 넓어지게 됩니다. 롤스의 입장에서 본다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인해 일부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한이 오히려 전체 사회에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더욱 안전하게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시로 어린아이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가령 어린아이가 혼자 위험한 장소에 가지 못하게 보호자의 통제를 받는 것은 분명 아이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지만 이 제한이 아이의 신체적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여 결과적으로 아이가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즉, 더 많은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라면 일시적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기본적 자유는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어떤 사람의 부자, 유명인, 사회적 약자이라고 해서 더 많은 자유를 특별히 더 많이 보장받거나 혹은 더 적게 보장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유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하며 경제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차등의 원칙이나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과는 달리 특정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차등적으로 분배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고 광범위하게 보장받아야 합니다. 기본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적 자유, 신체의 자유, 재산권 등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기본적 자유는 절대로 침해될 수 없으나 더 큰 자유의 보장을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의 제한은 반드시 사회 전체의 자유를 증가시키는 방향에서만 정당화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적 자유는 경제적 지위나 사회적 조건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 자유는 왜 다른 가치들보다 우선하며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롤스는 그 이유를 바로 자존감에서 찾습니다. 롤스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회는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존감이란 단지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넘어 자신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엄한 존재이며 노력하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만약 개인이 사회에서 이러한 기본적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다면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어려워도 쉽게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은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이 있다면 현재의 어려움은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설령 주변에 나보다 더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더라도 자신의 자존감을 잃지 않고 계속 성실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도 사회가 공정한 기회조차 보장하지 않고 특정 사람들에게만 특권을 제공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고 노력했는데 평소 공부도 하지 않고 노력을 게을리하던 사람이 오직 부모가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대학에 기부 입학을 하고 오히려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떨어졌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깊은 좌절감에 빠져 다시는 열심히 살려는 의욕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자존감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본적 자유가 중요한 이유는 개인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핵심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롤스에 따르면 자존감을 지켜주는 요소들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서 기본적 자유 또는 권리로서 철저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롤스는 개인의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권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 번째, 타고난 재능을 활용할 자유와 권리. 자신이 음악적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재능을 키워나가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나는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 있어 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본적인 사적 소유권과 사유재산권. 최소한의 사유재산이 있으면 여름에는 덥지 않고 겨울에는 춥지 않은 주거 공간을 보장받으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기본적 소유권은 사람들의 자존감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최소한의 주거 환경과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으면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라고 느끼지 않게 됩니다. 즉, 롤스가 말하는 기본적 권리 또는 자유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존감을 유지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 과도한 권리나 특권은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 자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과도한 부의 축적. 개인이 기본 생활 이상으로 극단적인 부를 축적하거나 무한히 많은 재산을 소유할 권리는 개인의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최소한의 생활을 넘어 궁전 같은 집이나 초호화 요트를 소유할 권리는 개인의 자존감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상속과 증여로 인한 특권적 재산권. 노력하지 않고 단지 부모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이나 증여는 개인의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권리는 사회 전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기업, 공장, 토지와 같은 생산수단의 독점적 소유권. 개인이 생산수단을 독점적으로 소유하여 남들 위에 군림하는 권리는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과는 관련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권리는 지나친 불평등을 야기하여 다른 사람들의 자존감을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롤스가 말하는 기본적 자유는 개인의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이런 권리는 반드시 사회가 평등하게 보장해야 하며 지나치게 과도한 권리나 특권은 기본적 자유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의로운 사회는 모든 시민이 최소한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받아 자신의 존엄성과 자존감을 유지하며 현재가 조금 어렵더라도 앞으로 노력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롤스가 기본적 자유를 다른 어떤 가치들보다 중요하게 여긴 이유입니다. 이제 정의의 제2원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롤스가 제시한 정의의 제2원칙은 두 가지 세부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바로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에만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정당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두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불평등은 결코 허용될 수 없으며 두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엔 반드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조건인 차등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차등의 원칙은 사회에서 가장 혜택을 적게 받는 사람들, 즉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때만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최소 수혜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약자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두 가지 사회정책 A, B를 통해 사회적 가치 100을 분배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책 A는 부유층이 60, 중산층이 25, 최소 수혜자가 15를 가지는 사회이고 정책 B는 부유층이 50, 중산층이 30, 최소 수혜자가 20을 가지는 사회입니다. 정책 A를 채택하면 부유층은 60이라는 큰 몫을 가지지만 최소 수혜자는 15밖에 받지 못합니다. 반면 정책 B는 부유층이 A보다 10을 덜 가져가지만
최소 수혜자는 20으로 늘어납니다. 롤스의 차등의 원칙에 따르면 정책비가 더 정의로운 정책이라고 평가됩니다. 왜냐하면 최소 수혜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즉, 차등의 원칙에서 중요한 것은 최소 수혜자의 삶의 질이 가장 많이 개선되는 정책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다라는 점입니다. 차등의 원칙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자연적 우연성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누구나 각자의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타고난 재능, 신체적 특징, 지능, 건강 상태 등은 개인의 노력과는 전혀 관계없는 우연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예컨대 뛰어난 음악적 재능이나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남들보다 더 쉽게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타고난 재능이 그 사람의 노력이나 도덕적 우월성 때문은 아닙니다. 그냥 운 좋게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의 IQ나 타고난 능력의 한계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마치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이 같은 농구 경기에 출전하면 아무리 키 작은 사람이 노력해도 타고난 신체적 한계 때문에 공정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키가 큰 사람만 상을 받는다면 키 작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규칙에 따라 운영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평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롤스는 이러한 자연적 우연성으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사회는 타고난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재조정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롤스가 지향하는 정의로운 사회는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사회입니다. 형식적 평등이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볼 때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문제와 동일한 시간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형식적 평등입니다. 그러나 실질적 평등은 타고난 조건이나 배경의 차이를 고려하여 모든 사람이 공정한 경쟁과 성취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는 추가 시간을 제공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학생들에게 별도의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롤스가 강조하는 차등의 원칙은 이와 같은 실질적 평등을 목표로 합니다. 즉,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한 최소 수혜자들이 사회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 제도와 자원의 배분 방식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이나 경제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 무료 교육, 의료보험 제도 등은 모두 차등의 원칙을 실현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들은 세금을 통한 사회적 재분배로 이루어지며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나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어 사회적 약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롤스가 말하는 차등의 원칙이며 그는 이 원칙을 통해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용인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의 제2원칙에서 허용되는 불평등은 오직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 충족될 때만 허용됩니다. 차등의 원칙은 사회의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일 때만 정당화됩니다. 이는 타고난 재능이나 신체적 조건 등 자연적인 우연성으로 인해 생긴 불평등을 교정하여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 자원을 재분배하자는 취지입니다. 결국 롤스가 제시하는 정의는 형식적인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등을 목표로 하며 최소 수혜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연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차등의 원칙은 현대 복지국가 정책이나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 정책의 철학적 기반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사회의 현실을 살펴보면 매월 사상 최저 출산율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딸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우리 가족과 특히 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사회의 모습에 대해 심각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인터넷이나 각종 커뮤니티를 보면 종종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심지어 쓰레기 취급하며 사회적 낙오자로 간주하는 글이 올라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회가 이들을 그저 도태된 사람으로 치부하며 비웃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결국 이 사람들은 결혼이나 출산, 연애는커녕 생존만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경제 분석 자료에 따르면 도시 근로자들의 중위소득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1인 가구는 약 222만원, 2인 가구는 368만원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위소득이 훨씬 낮으며 물가를 생각하면 생활이 결코 여유롭지 않습니다. 요즘은 마트에 한 번만 가도 금방 10만원 가까이 나오고 외식을 하려면 최소 56만원, 배달 음식만 시켜도 3만원은 기본입니다. 여기에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 전기세, 가스비 등을 모두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저축하거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돈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팍팍하게 살아가는 상황에서도 사회가 이들을 비웃고 무시한다면 결국 사람들은 더 이상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지 않고 개인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포기할 것입니다. 출산이나 결혼 같은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그저 당장 오늘 하루만 살아가는 것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근본적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우리 사회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과 온정을 갖고 적절한 복지 정책을 늘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사회적 약자들은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어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이들은 경제적 여유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생활 필수품을 사거나 스마트폰을 최신형으로 바꾸는 등 소비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면 관련 기업들의 매출도 증가하게 되고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고용도 증가합니다. 기업 매출이 증가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어 세수가 증가합니다. 결국 정부는 증가된 세금을 바탕으로 다시 복지 정책을 확대할 수 있게 되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롤스는 연쇄관계라고 부릅니다. 연쇄관계란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정책이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 전체의 이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롤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은 단순히 부자를 무시하고 약자만을 배려하는 역차별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전체 사회의 이익과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다. 다음으로 차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살펴볼 중요한 개념은 천부적 자산입니다. 천부적 자산이란 쉽게 말해 타고난 재능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서로 다른 능력과 재능을 부여받습니다.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의 뛰어난 운동 능력이나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의 뛰어난 축구 실력은 본인들의 선택이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타고난 행운에 의한 것입니다. 만약 메시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봅시다. 내가 이렇게 뛰어난 축구 재능을 가진 건 내가 잘났기 때문이다. 이 재능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다. 이 말은 분명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가 가진 뛰어난 축구 실력은 본인의 선택이나 노력 이전에 운 좋게 주어진 재능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는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의 성과조차도 처음부터 뛰어난 축구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잣집에 태어나 부모의 부를 상속받아 큰 어려움 없이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게으르고 노력이 부족해서 가난하게 사는 거다. 내가 부자인 이유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도 이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역시 자신의 노력보다는 그저 부모를 잘 만나놓은 때문에 처음부터 사회적, 경제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삶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롤스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천부적 자산, 즉 타고난 재능이나 가정환경 같은 요소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적 우연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런 우연한 요소들 때문에 불평등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사회는 이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공정한 방식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롤스가 주장하는 차등의 원칙은 단순히 사회적 약자에게 자원을 나누어주는 자선적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타고난 천부적 자산이 우연으로 주어졌음을 인식하고 이를 공정한 제도를 통해 재분배하여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사회 전체의 발전과 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롤스의 정의로는 단순한 동정심이나 자선을 넘어 사회 전체의 이익과 공동체적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철학적이고도 현실적인 접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롤스는 개인이 우연히 얻은 재능이나 자산은 도덕적 응분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응분의 자격이란 어떤 사람이 특정한 혜택이나 보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마이클 조던의 뛰어난 농구 실력이나 메시의 놀라운 축구 재능, 모차르트의 음악적 천재성은 그들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운 좋게 태어나면서 우연히 주어진 것이죠. 도덕적 응분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그러한 능력이나 결과물이 개인의 자유의지에 기반한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천부적 재능은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저 운 좋게 태어나면서 자연적 우연성에 의해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롤스는 이렇게 우연으로 얻은 천부적 자산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독점하는 것도 도덕적 응분의 자격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롤스는 천부적 자산 그 자체가 부정의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천부적 자산은 개인이 원해서 받거나 원하지 않는다고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태어나 보니 우연히 내게 주어진 것이므로 그 자체는 도덕적으로 옳거나 그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클 조던의 농구 실력이나 메시의 축구 실력, 모차르트의 음악적 재능 자체가 부정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가진 재능 자체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며 우연히 주어진 특성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정의한 것은 바로 이 천부적 자산을 활용해 얻은 사회적 이익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독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조던이 타고난 농구 재능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뒤 그 부를 오직 자신만을 위해 소비하고 사회적 책임을 전혀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부정의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롤스는 흥미로운 주장을 제시합니다. 롤스는 천부적 자산을 지닌 사람이 그 능력으로 얻은 사회적 이익을 최소 수혜자, 즉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한다면 그 이후에 남은 사회적 이익은 정당한 권리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메시가 축구 선수로 활동하면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 중 일부를 재능이 있지만 가난한 가정 환경 때문에 축구를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거나 무료 축구 교습소를 운영하거나 축구 교육재단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최소 수혜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사용한다면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 후 남은 재산은 메시가 정당하게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연히 얻은 능력과 이를 통해 얻은 결과물을 최소 수혜자의 삶을 개선하는데 일정 부분 사용한 후에 남은 것에 대해서는 개인의 정당한 권리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에서 롤스는 중요한 개념을 제시합니다. 바로 천부적 자산의 분포는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천부적 자산, 즉 재능 그 자체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의 농구 실력이나 메시의 축구 재능은 분명 그들 자신이 보유하고 있으며 타인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천부적 자산을 활용하여 얻은 부와 같은 사회적 가치의 분포는 오직 그 개인만의 전적인 소유물이 아니며 최소 수혜자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롤스의 주장은 천부적 자산을 실제로 모두의 소유로 만들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게 될 것입니다. 대신 천부적 자산을 지닌 사람은 이를 활용해 얻은 사회적 이익의 일부를 공동체의 발전과 최소 수혜자의 삶의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천부적 자산을 지닌 사람은 오직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한에서만 자신이 얻은 이익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중요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만약 천부적 자산을 지닌 사람이 그 능력을 활용해 얻은 이익을 모두 사회에 내놓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의 능력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재능임에도 불구하고 그 재능이 더 이상 발휘되지 않아 사회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롤스는 천부적 자산을 지닌 사람들의 정당한 기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사회적 책임을 다한 후 나머지 재산과 이익에 대해서는 개인의 정당한 소유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조던이 빈민가의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료로 농구화나 스포츠 용품을 기부하거나 메시가 소외계층의 아이들에게 장학금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부유한 상태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천부적 자산을 지닌 사람의 정당한 기대치와 사회적 책임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결국 롤스가 제시하는 차등의 원칙은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과적으로 최소 수혜자는 이전보다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천부적 자산을 가진 사람도 사회적 책임을 다한 후에도 충분히 부유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정의로운 사회로 발전하며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이 완화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롤스는 천부적 자산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제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발생한 사회적 불평등을 최소 수혜자에게 일부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자연적 우연성의 영향을 어느 정도 완화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 롤스의 핵심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천부적 자산과 관련된 롤스의 논의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천부적 자산 타고난 재능은 개인이 노력이나 의지로 얻은 것이 아니라 우연히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갖고 있다고 해서 도덕적 응분의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그러나 천부적 자산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개인의 자존감 유지와 밀접히 연결되므로 이를 완전히 부정하거나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적 자유이자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우연으로 얻은 천부적 자산을 활용하여 얻은 결과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정의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재능과 재화는 개인이 노력으로 얻은 정당한 결과가 아니라 단지 우연히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천부적 자산을 통해 얻은 결과물의 일부를 최소 수혜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정당한 소유권과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 롤스의 정의론 제2원칙의 두 번째 조건인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롤스가 주장하는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란 간단히 말해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지위나 직책을 얻을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라는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 특정 계층이나 특정 배경의 사람만이 사회의 중요한 지위나 직책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누구나 자신의 능력에 따라 동등하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주로 사회적 우연성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적 우연성이란 쉽게 말해 내가 태어난 환경, 부모의 재산, 사회적 지위와 같은 조건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우연성 때문에 특정 계층이 사회의 좋은 직이나 지위를 독점하고 다른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도 처음부터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조선시대의 과거시험과 현대의 입시제도를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의 과거시험은 양반이나 양인 계층에게만 응시 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노비나 천민 계층에 태어나면 처음부터 과거시험에 응시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이처럼 타고난 신분이라는 사회적 우연성 때문에 처음부터 지위 획득의 기회가 막혀있는 경우는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의 입시제도는 출신 지역이나 성별, 가정환경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론상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공정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실제 합격 여부는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되지만 최소한 응시 자격 자체는 평등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지위를 얻을 기회 자체가 동등하게 보장되는 사회가 롤스가 말하는 공정한 사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의사가 되거나 법관이 되는 사회는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의사나 법관과 같은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기회만큼은 공정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출발선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부자인 학생만 명문의대에 입학할 수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처음부터 의대에 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면 이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누구나 공정한 시험과 평가를 통해 의대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사회라면 이 사회는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잘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롤스는 이런 사회가 정의롭다고 간주하며 이를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정리합니다. 비슷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비슷한 성공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타고난 사회적 배경이나 경제적 형편이 성공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직 개인의 노력과 능력으로만 평가받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은 단순히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의미를 넘어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만약 사회적 우연성을 최소화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면 사회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불만도 감소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행복과 안정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롤스는 이 원칙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공정하게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누구나 출발선상에서부터 공정한 경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을 마련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곧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이 됩니다. 롤스가 제시한 정의의 원칙은 반드시 따라야 할 축차적 서열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기본적 자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이므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특정 직책이나 지위에 대한 공정한 접근이 먼저 보장되어야 최소 수혜자의 삶을 개선할 수 있기에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 차등의 원칙보다 우선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여 최소 수혜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의의 원칙이 사회의 기본 제도에 잘 적용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를 롤스는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합니다. 질서 정연한 사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잘 적용되어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습니다.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 잘 실현되어 각자의 출신이나 사회적 배경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습니다. 차등의 원칙이 잘 지켜져 타고난 재능으로 더 큰 사회적 이익을 얻은 사람들은 최소 수혜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합니다. 결국 질서 정연한 사회는 우연한 운으로 인한 불평등을 최소화하여 누구나 최소한의 품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이러한 롤스의 사상은
언뜻 보면 현대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롤스는 자신이 추구하는 체제는 단순한 복지국가가 아니라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고 강조합니다. 롤스가 말하는 복지국가와 재산 소유 민주주의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복지국가 자본주의는 매 시기마다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의 결과를 마지막 순간의 재분배를 통해 완화하는 체제입니다. 반면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최초 분배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을 제거하고 기회 균등을 보장하여 근본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체제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정책을 생각해봅시다. 복지국가 자본주의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기가 끝나고 난 후 장학금이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재분배합니다. 이 제도는 어려운 학생들의 생활을 일시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이 처한 환경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학생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채 학기 말이 되어 어려움이 입증될 때마다 다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결국 장학금 지급은 그 학생이 처한 불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매 순간 임시로 보호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대학 입시에서 기회균등 전형 등을 만들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어려운 학생들은 입시를 준비하면서부터 희망과 자존감을 느끼게 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라도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다소 성적이 부족하더라도 좋은 학교에 진학하여 안정적인 직업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그들이 처한 어려운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즉, 복지국가 자본주의와 재산 소유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차이는 소득을 최초부터 공정히 분배하는가 아니면 각 시기마다 임시적으로 재분배하는가에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복지국가는 일시적인 문제 완화에 머무르지만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정의의 원칙을 실현하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롤스는 시민 모두가 처음부터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고 자신의 노력과 자유의지에 따라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가 보다 바람직하고 정의로운 체제라고 주장합니다.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통해 정의를 단순한 추상적 윤리 개념에서 벗어나 실제 사회를 운영하는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원칙으로 체계화했습니다. 그는 당시 정치 철학을 지배하던 공리주의의 한계를 명확히 비판하고 정의라는 가치를 정치적 사회적 제도의 근간으로 세우는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자유주의의 기본 이념과 평등주의의 가치를 창의적으로 결합하여 현대 복지국가와 민주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롤스 이후 수많은 정치 철학자와 윤리학자들은 그의 이론을 토대로 다양한 논의를 발전시키며 정치 철학뿐 아니라 실천 윤리학의 영역까지 확대하여 우리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처럼 롤스의 정의론은 단지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논의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사회 문제와 깊은 관련을 맺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더욱 정의롭고 품위 있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정의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럼 윤바.